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의 의미 또 뒷배경을 설명해줄 이동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1 지방선거 오늘 새벽에 드라마가 펼쳐졌죠. 선거 지방선거 결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누구도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출구조사 발표가 있어서 그걸 예상하고 잠을 잤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접니다. 그래요. 경기도지사 이야기이신 거죠? 지금 어제 새벽 3시경에 저는 잠들었는데요. 자기 전까지만 해도 몇만 표 차이가 났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내일 그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 잠이 그냥 확 깨더라고요. 예. 너무 예상 외의 결과라서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49.06%로 48.91%를 얻은 김은혜 후보를 0.15%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됐습니다. 표차는 8,913표 차이였는데요. 이 상황을 저는 직접 목격하지 못했는데요. 직접 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생리 현상 때문에 한 4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나서 궁금해서 한번 TV 화면을 틀어봤는데 뭐 그때만 해도 한 10,000표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한테 이제 그 정도 표 차이를 이제 앞서고 있었는데 그 점점점 좁혀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시 반에 결국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근데 뭐 방송사에서 그 개표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느 지역의 표가 지금 얼만큼 개표가 아직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지금 전반적인 어떤 투표 성향은 어떤지 그런 거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것만 딱 보면 이거는 역전된 것이 당연하고 이 표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게 이제 남은 표가 대부분이 이제 부천하고 화성 같이 이제 인구가 많으면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지역 중에는 뭐 일부만 남아있던 데가 이제 포천이나 양평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부천이나 화성에 비해서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역이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렇게 이제 결국 곳에 역전이 되고 나서는 결국 끝까지 이제 그렇게 유지되면서 결국 8,900여 표 차이, 0.15% 차이로 김동연 후보가 이제 신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론에서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보다 좀 더 앞섰던 것이 나름대로 이제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막판에 김은혜 후보가 재산 16억 원을 신고 누락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각 선거 투표소마다 전부 다 이제 게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표심에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 아시다시피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토리가 상당히 참 일종의 이제 흑수저 신화입니다. 신문 배달됐었고 덕수상고를 하고 대학을 또 야간 대학을 나와서 이제 행시 패스를 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생 역정 그리고 또 어떤 행정 경험이라든지 뭐 경제 경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험이 좀 더 앞섰던 부분이 김은혜 후보한테 우위를 보였던 그런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인물론과 더불어서 강영석 후보의 5만 표 얘기도 자주 나오던데요. 네, 그 부분도 이제 그렇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8,900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영석 후보가 약 한 5만 표를 얻었어요. 강영석 후보가 중간에 이제 후보 사퇴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종의 뭐 가정에 불과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또 반면에 또 이 중도 표심이 또 달아나는 뭐 그런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더 나았다, 뭐 아쉬웠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기초단체장 구청장이죠.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 결과를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역시 국민의힘이 우세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서울 기초단체장 보면 25곳 중에서 17곳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2018년 지선은 이 17
16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서초구 한 곳에서만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지형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종로,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8곳,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금천, 관악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지금 보수당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기초단체장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비율이 더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서울시정의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그 서울시 의회 그 구성만 해도 거의 그 110석 가운데 민주당은 6석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니, 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6석밖에 예, 예. 없었고 네. 압도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곳곳에서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제대로 시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구청장들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 그 25개 중에 24개가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그 24대 1이었는데 이번에 17대 8로 이제 국민의힘 우세로 격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 11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6석에서 76석으로 70석이나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약 70%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네. 그 민주당은 30% 정도로 이제 아주 상당히 많이 그 줄은 뭐 그런 그 결과를 그 빚었는데요. 네. 이제 어쨌든 그 오세훈 그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뭐 서울런하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뭐 이런 역점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대폭 삭감되는 이제 그 수모를 겪었다가 복원되고 뭐 이런 진통을 겪기도 했거든요. 네.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허락 없이는 시장이 발언할 수 없다. 시장이 발언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하겠다. 뭐 이런 조례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민주당 그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과시하다가 이번에 그 뭐 30%로 쪼그라드는 뭐 네.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그 서울시의회 이 비율이 이렇게 바뀌면서 오세훈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시정 운영에서 확실한 어떤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시의회라는 게 이제 감시와 그 견제 역할이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도 일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우세하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는 선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요.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지금 20%포인트 차로 크게 밀리면서 진 것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8곳에서 승리한 것은 그래도 괜찮게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게 모두 같은 당을 찍은 사람들보다는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를 찍고 또 기초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은 응원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는 성격의 선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민주당 계양을의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당 대표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을 지역구를 지난 대선 패배자인 이재명 후보한테 양보를 하고 네. 그리고 본인은 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시로 와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품앗이 공천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의 출마 자체가 명분에서 상당히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시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후보를 찍고 기초단체장에서는 이 그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찍는 경우가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면 네. 일종의 이제 네. 교차 투표인 거죠. 네. 원래는 이제 지방선거 투표는 이렇게 그 뭐 1번이면 1번, 2번이 2번, 뭐 3번이면 3번 이렇게 쭉 줄투표라고 하죠. 줄투표. 줄투표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관리고 경향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교차 투표가 이제 골라서 이렇게 찍는.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그 민주당 그 8명 당선된 그 구청장들을 보면요. 그 대부분이 한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현역 구청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그렇습니다. 높고 나름대로 이제 그중에서 이제 구정을 잘했다라는 네.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번에 어쨌든 이 국민의힘 바람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만 이번에 서울시 이 선거 결과 그리고 구청장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뭐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청장 투표를 보면은 그동안 뭐 줄투표 또 묻지마 투표 해서 이제 지지 정당을 일률적으로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인물도 보고 그동안의 성과도 평가하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예.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뭐 앞서 말씀드렸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 5곳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당 차원의 반성과 쇄신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황이고요.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하며 패인 평가를 밀쳐둔 것을 질책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며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는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작심 발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또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인이 대선 책임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 선거에 그대로 출마한 영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민주당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당분간 상당한 내용이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한 장본인이고 송영길 후보는 그 당시 당 대표였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후보로 나서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오히려 더 책임을 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용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는 선거 불복의 메시지로 비춰질 수도 그렇죠. 있었죠. 이거 마치 대선 연장전 같은 뭐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지금 이재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거 불복의 이미지를 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민주당이 이번에 참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뭐 대부분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주로 이제 친문계 의원들 네. 쪽에서 친문재인계 쪽 의원 쪽에서 또 친이낙연계 의원 이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지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이 친이재명계 그리고 친문재인계 사이에 어떤 상당한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갈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또 8월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8월 네.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떻게 어느 쪽에서 이제 이 당권을 쥐게 될지 그런 네. 부분도 이제 상당히 지금 관심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다 쥐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천권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8월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서 뭐 치열한 그런 권력 투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전당대회까지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 거기에 앞서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의 이제 비대위 지도부가 모두 일괄 사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박지영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재명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할지 여기가 이제 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당선은 됐지만 사실 혼자만 이겼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나설 때 민주당 과반의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재명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책임론은 지금 당 안팎에서 지금 아주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지금 첨예 관심사는 이재명 그 국회의원 당선인이 8월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아닐 그렇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첨예 관심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재명 그 국회의원 당선인 말고는 상징적인 인물이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민주당을 틀어주고 이렇게 끌고 갈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네. 대안 부재론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팬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팬덤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당선인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어쨌든 당분간 상당한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네. 없고 뭐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실은 뭐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만약에 이재명 그 당선인이 출마를 한다면 민주당은 아마 대단한 그런 어떤 내홍에 직면하면서 아주 그 치열한 권력 투쟁의 어떤 블랙홀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개표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침울하고 좀 어수선해졌는데요. 반면에 그렇다면은 압승을 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네. 자축하고 환영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승리했다가 다시 패배했으니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겸손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일단 우세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의 책임감을 느끼는 분위기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께서 여당에 몰아주신 강한 지지는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하겠다며 당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제주도 등에서 선전한 후보들의 노력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겸손하게 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할지 마지막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그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역대 최단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역대 그 대통령 취임 최단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정 안정론이 정부 견제론보다는 상당히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일종의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정부 견제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결국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민주당은 특히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더스 국무총리 인준안이라든지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연하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보가 독주 또는 이제 발목 잡기 이런 그 프레임에 갇히면서 상당히 이제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이제 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프리미엄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3주간 청와대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각 방송사에서 이제 화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뭐 대대적으로 개최했고 여권 전체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 기념식에 총출동하는 등 이런 이벤트들을 벌이면서 전국 이슈를 주도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결국 여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또 오늘 4개 여론조사 기관 NBS라고 이제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그 결과를 내는 걸 보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이 27%로 무려 21%포인트가 넘는 그런 그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론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서 박완주 의원의 그 성비위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발 악재가 터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 막판에 윤호중 그 공동선대위원장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선대위원장하고 내부 갈등까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당히 실망시킨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민주당 참패 그리고 예. 국민의힘 완성 뭐 이런 결과를 냈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은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 그 지방선거 앞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심 앞에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네. 뭐 사실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부터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4번의 그 선거를 그냥 내리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거기서 오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그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국민의힘은 이제 상당히 이제 겸손을 강조하면서 예. 이제 정당 혁신하고 공약 실천에 이제 진력하겠다 이런 태세인데요. 근데 이 지방선거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게 압승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민주당이 잘못하는 뭐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도 좀 잠시 들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기업의 사업 전환과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근로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모두가 자연을 볼 때 프롬바이오는 자연 속의 숨은 힘을 찾아냅니다. 건강을 약속하는 좋은 원료의 힘. 바이오와 의학을 혁신하는 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힘까지. 자연이 건강이 되는 기술, 프롬바이오.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당신의 출근길에도 당신의 행복한 일상 속에도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길에 88 콘크리트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보도블록, 경계블록은 88 콘크리트. 복잡한 산업안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가스부터 화재까지 모든 안전 지키는 가스트론 독보적인 기술 신뢰받는 이유 가스트론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 산업 현장 어디서든 가스트론.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친다. 바다로 놀러 가고 싶은데. 와, 가면 되지. 바다 가가 요탐 타자. 갯벌서 바지락 캐기 체험도 하고 줘. 너를 배경으로 걸으면 무드도 쫙살 나거이. 요새는 서핑도 많이 타더래요. 도대체 그 바다가 어디죠? 그 바다 바로 경기바다. 갯벌 체험부터 서핑, 요트, 황홀한 낙조까지 당신 곁에 가까이. 이젠 바다도 경기바다. 경기바다 여행주간 7월 9일부터 17일까지. 경기바다로 놀러 가요.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우리도 자연도 생각한다면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360여 개의 오름,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죠. 하지만 일부 관광객들의 부주의로 식물 생태계가 훼손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에서는 오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연 휴식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의 아름다운 오름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더 소중히 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소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앵커 안보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해줄 아이는 9살 미나입니다. 미나는 오늘도 아기처럼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뭐 뒤집지도 않고 뭐 개월 정도 내변 그 장애를 받았어. 사지를 비트는 미나를 안아올리는 엄마의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몸이 또 틀어지고 이런데 강직이 와서 내 굳는다더라고요. 15살 오빠 민호는 어릴 때부터 아픈 동생 때문에 학교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애한테. 훌쩍 큰 아들의 식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엄마는 미안할 뿐입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못 먹게 해도 배고프잖아요. 그래 갈수록 이렇게 너무 힘들더라고. 민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엄마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미나가 먼저 눈에 밟힙니다. 건강하게 못 해준 게 너무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요. 다른 데 엄마를 태어났으면 막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누워만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엄마는 미나의 웃음에 기대어 힘겨운 오늘을 견뎌냅니다. 저런 사진처럼 밝은 모습, 엄마 소리도 듣고 싶고 같이 손잡고 다니기도 싶고.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미나의 가족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후원 전화 1899-7326, 1899-7326.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더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저녁 시간에도 낮 동안에 열기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서울 25.2도, 대구 31.6도, 광주 28.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덥겠고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휴일 다음 날이라 더 분주한 하루셨죠?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로도 바빠졌습니다. 곳곳에 사고 소식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강 주변에 사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연결로 위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 도로로 넘어가는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많이 밀리고 있고 일산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향 정체가 훨씬 깁니다.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데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반포에서 영동대교 구간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위 사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 영동선 인천 방향이고요.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있었습니다. 남사부근 5차로에서 하던 승용차 고장난 처리 작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감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행원의 하이원의 행복쉼터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킥. 박지원입니다. 뉴스킥. 박지원입니다. 평일 오전 7시 15분.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동아일보 제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완승에 대해 감사하지만 두렵기도 하다면서 더욱 겸손히 국민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 결과에 도취해 일방적 독주를 하다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호소에 국민이 신뢰를 줬다면서 죽기 살기의 각오와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혁신과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며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공개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고문은 오늘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선거 캠프를 방문해 함께 뛰어준 선거운동원과 실무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고문은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캠프 해단식 방문 자리에서 YTN 취재진은 이 고문에게 지방선거 패배 요인과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등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고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진보가 9곳, 보수가 8곳의 지역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서울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고 인천과 울산, 경남, 충남과 세종에서도 현직 교육감들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를 더해 모두 9곳에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경북, 대구, 대전에서 연임에 성공한 데 더해 경기와 강원, 충북, 부산, 제주에서 새롭게 당선자가 나와 8곳을 차지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의 수사관들을 보내 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각 부문에서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5%대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물가 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는 법인세와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전초전 성격인 6월 모의평가가 오는 9일 시행됩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092곳과 지정학원 451곳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게도 오프라인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확진된 재학생은 학교 내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고 졸업생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에서 현장 응시를 신청하면 권역별로 지정된 5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백신 4차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1%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됐다면서 고령층의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2일 0시 현재 60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약 397만 명이 4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28.9%이고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2.9%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중국과 북한 등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핵무기 통제 체제가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러시아의 실전 배치 핵탄두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2026년 끝나지만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대치하면서 새 핵 군축 협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26년 전에 양국이 대화를 재개할 전망에 대해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개방 이후 57만여 명이 찾은 청와대 관람객 정원이 늘어납니다.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은 오는 10일부터 하루 관람 인원을 3만 9천 명에서 10,000명 많은 4만 9천 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이후 관람 예약 창구는 내일부터 청와대 개방 누리집으로 단일화됩니다. 관람자 선정 방식은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바뀌고 한 명이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납니다. 경복궁과 마찬가지로 화요일은 청와대와 청와대 연계 북악산 등산로 7궁이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11월 월드컵 본선을 앞둔 6월 A매치 4경기 중 첫 게임을 맞아 벤투 감독은 브라질전은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잘 이겨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과 맞대결이 기대되는 간판 스타 네이마르는 훈련 중 오른발 통증을 호소해 오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상 단오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강릉이 23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9도, 습도 59%입니다.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사장님, 연쇄도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거래처 보도로 입은 손실을 해결한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 회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덕분입니다. 거래처 부도로 외상대금을 못 받을 때 손실금액의 80%까지 보상해주는 매출 채권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6565.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복잡한 산업안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가스부터 화재까지 모든 안전 지키는 가스트론. 독보적인 기술 신뢰받는 이유 가스트론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 산업 현장 어디서든 가스트론.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트로트 가수 김태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배로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오류거리 어린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때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안전운전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주 정차하지 않고 시속 30km 이하로 사용하며 도로 상황에 집중해주세요. 친구야,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뛰면 안 되지. 얼마나 위험한데. 우리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차가 모두 멈췄는지 꼭 확인하고 갈게요. 어른들도 어린이들도 안전한 속도로 약속!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부에는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면서 뉴스를 해설해 드렸는데요. 이동호 기자가 정당 지지율 얘기를 했었죠.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입안이 불편하다 싶으면 초반에 바로 잡는 입병 치료제 아픈 입엔 큐. 목이 아플 때도 각을 치료. 아픈 입엔 큐. 코롱제약.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비대면 시대 효과적인 산업 전시에 알아? 그럼 산업인이라면 다 알지. 다 알아 온라인 전시관. 다 알아 온라인 전시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통한 생생한 현장감 그대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마케팅까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정면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어제 투표가 진행이 됐고 개표 오늘 아침까지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과반 넘게 승리를 했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신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마친 소감과 함께 이번에 지방선거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네. 예. 자,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승리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당대표를 포함해서 원내대표까지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 겸허한 자세로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생에만 매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국민들의 삶, 서울민들의 삶만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최대 승부처로 꼽은 게 경기지사 선거였어요. 근데 이 접전지에서 승부처 중에 한 곳이었죠. 예. 막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뼈아픈 패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지사까지 저희가 승리를 했다 그러면 좀 훨씬 더 승리라는 방점에 무기가 더 지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경기지사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김은혜 후보의 개인적 뛰어난 역량도 있었고요. 당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에 계신 유권자들께서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라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선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리는 못했지만 경기도민들께서 보내준 지지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지지였기 때문에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은혜 후보가 열심히 했고 또 당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패배한 것을 두고 원인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론에서 뒤진 게 아니냐 하는 평가도 있어요. 윤심보다는 그 경력을 우선시해서 민심이 그에 좀 따라주지 않았다 하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정확한 분석 그리고 냉철한 분석
이건 늘 어떤 선거가 끝난 뒤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네. 하지만 뭐 인물론으로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경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예. 특히 기초단체장이나 그 도의 의원 보면은 4분인가 6분 정도 빼놓고는 전부 민주당 의원일 정도로 정말 우리한테 불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차고 젊은 여성 지도자 김은혜가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오히려 더 우세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15%포인트 차이의 이 석패도 김은혜 후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접전을 벌여줬다. 선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기도 기초단체장 31곳이 있는데 이곳 가운데 22곳에서 승리를 했어요. 김은혜 후보에게는 좀 아쉬운 승부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의 공을 김은혜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는 김은혜 후보에게 돌렸던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오히려 뭐 중앙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지방으로는 기초의원 수가 각 당마다 몇 분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방 정권의 세력 편제 분석할 때 유효한 도구인데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회가 정말 한쪽으로 지금은 균형을 맞췄다. 숫자가 동수가 됐는데 경기도 의회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나 기초단체장 큰 곳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저희가 승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12 못했던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입니다만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김 의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김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동 중이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전화 한 곳에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화 상태가 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요.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 의회 의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얘기했지만은 78대 78 동수를 기록했어요. 이게 지방의회에서는 광역단체 의회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경기도 의회의 의원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김은혜 후보의 어떤 득표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 의원님, 김영동 의원 다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전화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데요. 잠시 뒤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전화 연결 다시 됐죠? 예. 이게 전화가 휴대전화가 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소리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동하는 중은 아니시라는 거죠? 어디 더 밀폐된 공간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용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광역단체장 12곳 승리 지역 가운데 의미 있는 지역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종 같은 경우. 세종시요? 예, 그렇습니다. 최민호 후보 처음 선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대표가 지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갔었는데요. 세종부터 해서 대전, 충남, 충북 이런 거 중부벨트 관련돼서는 큰 성과를 얻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 하나 마지막에 방점을 찍는다면은 인천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왔었는데 우리가 물론 4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그 탈환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전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세종시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선출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어쨌든 뭐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큰 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부를 운영하는 데 큰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한 20일 정도밖에 안 흘렀습니다만은 물론 당선된 이후부터 하면 상당한 시간인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선 불복 정도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그 발목 잡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라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도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 총 투표율 50%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예,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 자체를 포기한 셈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다양한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공당으로서 헌법의 정당 제도를 구현하고 있는 이유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대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 지위도 좋지만 특히 그 국민들의 투표권, 참정권도 정당이 네. 항상 그 동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남짓되는 유권자들만이 투표장에 왔다는 것은 늘 아쉽고요. 이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 투표장에 안 나온 분들의 생각, 의사까지 국민들의 의사까지 존중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운영하는 데 참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유권자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국민의힘에 보내줬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혁신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들이 예?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결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최고위에서 결의한 내용인데 혁신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최재형 원장 선임에 대해서만 오늘 의결이 있었고요. 네. 뭐 구성이나 그 내용, 담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계속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이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목표와 의제가 설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 논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뭐 표현이 조금은 국민들이 듣기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네. 특히 언론에서도 좀 잘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수차례 대표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촉구를 했고 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처리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네요? 자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은 있고 신청은 있었지만 수사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차와 시스템을 네. 결국에는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사 이 부분에 따라서 따를 뿐이지 예. 저희가 이 부분을 뭐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절차를 거부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이셨죠.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인쇄도 가상시대. 내 파일도 3D로 확인 가능.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고객님, 당연히 서비스로 해드려야죠. 썬팅 필름을 자동차 딜러의 서비스 정도로 여기십니까? 차가 소중하다면 직접 선택하십시오. 독일 기술의 태양열 차단 썬팅 필름 후퍼옵틱. 진정한 프리미엄을 누린다. 후퍼옵틱으로 썬팅해주세요. The smarter choice. Hooper Optic.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새로 바뀐 중대재해처벌법. 걱정 많으시죠?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안전관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위험 상황인지는 물론
법규 위반 사항 관리까지 넥스트코어 테크놀로지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 이젠 필수입니다. 나라장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3부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이재웅입니다. 극복하다, 이겨내다, 뛰어넘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의 사연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 같기도 한데요. 장애인은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비장애인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저 보통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듯 미디어 속 장애인도 다양한 소재로 표현되길 바라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끝맺음은 전부라고 합니다. 동양 고전인 시경에는 처음이 있지 않는 것은 없지만 끝이 있는 것은 적다는 말로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난 4년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중에도 도민과 활발히 소통하며 민생 의정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다음의 목표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경기도의회의 다음 4년을 준비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햇살, 바람, 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싹 해보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싹.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레기는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싹 치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우리가 먼저 싹 틔웁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뉴스킹 박지훈이 추천한 뉴스 정면승부. 정면승부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뉴스킹 박지훈이 강력 추천합니다. 평일 오후 5시 30분 여러분의 지루한 퇴근길 이재훈 앵커가 뜨거운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면승부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꼭 봐줘 있어. YTN 라디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는 목요일 뉴스 정면 훈수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살아서 장까지요. 혹시 닥터 캡슐 천?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사장님, 연쇄도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거래처 보도로 입은 손실을 해결한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 회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덕분입니다. 거래처 부도로 외상대금을 못 받을 때 손실금액의 80%까지 보상해주는 매출 채권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외상거래 안전망.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588-6565.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훈수 순서인데요. 쏟아지는 정치 뉴스를 정면으로 훈수를 더 보겠습니다. 자, 훈수를 더 줄 고수 두 분 모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지방선거 개표 방송 7시 반에 투표가 끝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개표 방송은 몇 시까지 보셨어요, 두 분? 저는요. 예. 그 출구조사 보고 예. 금방 잤습니다. 아, 그냥 자셨어요? 그거 봐봐야 뭐 금방 이제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예. 특히 경기도 선거가 이제 관심인데 네네. 출구조사에서 워낙 이제 박빙이었기 때문에 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봐야 되겠다. 아주 효율적으로 보셨네요. 효율적으로 봤습니다. 효율적으로. 5시 반부터 이제 예. 김동연 후보가 이제 역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 개표 방송 제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어떻게 뭐 방송 없으셨나요? 네, 뭐 방송이 있기도 했고 예. 한 2시 정도까지 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네. 그리고 아침에는 이 선거 개표 상황을 언제 보셨어요? 뭐 확인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몇 시쯤이죠, 그게? 그때가 한 7시 정도. 아침 7시. 요 예. 네. 상황 다 정리되고 나서 보셨네요.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에 잠을 설치고 또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최 교수님 얘기 좀 들어볼게요. 글쎄 워낙 뭐 이제 민주당이 대패를 했으니까요. 네. 대패를 했고 그동안 민주당이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뭐 여러 이번 전체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패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 지난 대선 때 지고서도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에 너무 집착을 하고 네. 제가 0.73에 매직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혁신이나 반성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넘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본인이 출격을 했고 지역구에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다른 지역구도 아니고 송영길 후보가 있는 지역구를 나오고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오고 예. 그러니까 단체장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연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조 자체가 송 후보가 서울로 오고 그 자리를 이재명 후보가 하고 그 개항으로 뭐 다 알려져 있다시피 민주당에 대단히 유리한 적이고 예. 그런 과정들이 중도층이나 보수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큰 틀에서 볼 때. 예. 그다음에 검수안박도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민영배 의원의 그 꼼수 탈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평균적인 시민의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너무 빨리 서둘렀고. 예. 그리고 최근에 불거졌던 그 당내 분란, 네. 박 전 위원장의 그런 발언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당내 갈등을 야기시켰고 또 성비위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네. 악재가 차곡차곡 쌓였어요. 네.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최대 승부처로 꼽은 게 경기도지사 선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역전하면서 이건 뭐 민주당으로서는 참패는 면한 그런 선거 결과가 되겠죠? 참패는 했는데 예. 겨우 이제 체면 좀 챙긴 정도.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김동연 후보가 이 지방선거 초반에는 많이 앞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따라잡혀서 사실은 패하기 일보 직전에 겨우 승리를 챙긴 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그나마 김동연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아마 이 지역도 뒤집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진보 지지층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방식으로 결국 회초리를 든 거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뭐 투표장에 안 나갈 때는 뭐 그냥 소극적인 의미의 외면 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안 나간 거다 이거는.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예. 민주당이 앞으로 좀 상당히 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걸로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이게 투표율로도 나타났어요. 50%를 가까스로 넘긴 50.9%. 투표율 이렇게 당초 예상은 사전 투표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낮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같은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나요? 예, 광주 지역, 광주의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죠. 제일 그렇죠. 낮았어요. 예.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정치 관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근데 광주에서 그 30몇 프로밖에 안 나왔다는 건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분석이 일리가 있는 분석이죠. 광주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것 같지가 않고 그 적극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동안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다른 지역과 달리 더 낮았다는 게 그걸 더 반증하는 거거든요. 광주 시민들이 볼 때 정치적 관여도가 높고 정치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서 더욱더 그런 게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하나의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서력 투표로 가지 않고 네. 대선 패배한 것에 대한 진보 유권자들의 서력 투표로 가지를 않고 정치적 무관심적으로 돌아버린 거죠. 전환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으면서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라는 예상들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결국 뭐 지금 투표율이 낮으면은 어디에 누구한테 유리하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민주당에 조직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별로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가설이 좀 맞아 떨어진 그런 경우예요. 과거 가설 어떤 걸? 과거 가설은 뭐냐면 투표율이 낮으면 통상 젊은 층들이 이제 날씨가 좋고 이래서 많이 이제 놀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고령층들은 투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열심히 투표를 한다는 거죠. 날씨가 좋든 나쁘든. 자,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제 과거의 가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투표 참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분노하셔가지고 이제 일부러 투표장에 안 나오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가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보수적인 유권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고령층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서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게 이제 확인됐다라는 거 같이 같은 의견이신 거죠? 대체로 그랬죠. 진보층들이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하니까 투표율이 높다라는 건 젊은층이 투표를 많이 했다라고 해석되는 것이고 젊은층은 진보적이다. 그래서 진보정당 이런 공식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20대에서도 이번에도 그거 나타났는데 같은 20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설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때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뭐 참패 또는 완패라는 표현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자체만으로 봐서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번 선거를 이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번 결과가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뭐 출범한 지가 정권이 20여일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였고 물론 이제 국정안정론이라는 일반론 때문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대선도 지금의 그때 야당이었고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도 그동안 여권 집권 세력에 대한 무능 내로남불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의 연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기본 심리는 작동하지만 민주당들이 말하자면 지난 여권에 대한 그런 그 심판론, 야당 심판론이었어요. 대개 이제 이 선거가 중간에 있으면 중간 평가 성격을 띄어서 여당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럴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됐다.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된 건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어쨌든 그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지방선거가 당초에 대선 전에 2라운드 후반전이라고 했다는 얘기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사실은 지방선거 처음 들어갈 시점만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이 꼭 이렇게 이길 거다라고 하는 보장을 좀 하기 어려웠죠. 그때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부터 별로 그렇게 국정수행 지지율도 높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악재도 불거지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사실 뭐 이번에 딱히 잘한 게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러니까 내부 갈등은 좀 덜 겪었다. 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기억나시죠? 윤핵관과 이준석 그 대표 간의 갈등. 예. 이게 굉장히 좀 극에 달했던 이제 그런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표를 또 많이 잃기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그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을 정확하게 짚는 선거 전략을 구사를 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이재명 후보였다는 거고. 예. 어찌됐건 그 공략이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먹혀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민주당 패배로 귀결된 데는 자책골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여론조사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계기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직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비 불거졌고, 그리고 이제 그 박지원 위원장의 폭탄 선언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후에 중도층이 떠났고,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의 폭탄 선언 이후에 진보 지지층 내에서 내분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든 선거에서 네. 내분이 발생했고 그 바람에 투표장에 안 나오는 분들이 진보 지지층 내에서 많이 발생한 것. 그게 결정적 패인이 아닐까. 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의 통화 행보 같은 거는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5.18 민주화운동 거기 이제 직접 가기도 하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 총리를 보내고 말이죠. 그런 점들도 약간 플러스적인 요인이었다. 국민의힘에. 네. 그걸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네. 대통령의 행보도 화합 행보, 통합 행보도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어쨌든 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 앞선을 거둔 데는 민주당의 실책이 겹치면서 얻은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말이죠. 민주당 비대위가 이제 결국 오늘 이제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있었던 박지원 위원장의 586 용태론을 둘러싸고도 지도부의 불화가 계속됐고 봉합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제 불씨로 남겠죠. 이재명 이제 의원이 원내 진입을 했고. 네. 아마 친문 세력 대 친이재명 세력 간에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불가피하다고 보고 벌써 오늘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동원 의원, 뭐 홍영표 의원, 이제 친문으로 분류된 의원들의 이제 그런 예.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어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은 점점 더 구렁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미흡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 그렇게 대선의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제 그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인데 예. 그의 연장이잖아요. 친문과 친명이 또 갈등을 겪고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의원이 들어온 게 이재명 의원이 사실 이번 선거를 총 지휘하려고 그랬던 거였죠. 근데 네.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고 뭐 경기도에서 좀 이겼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의원이 원내 진입해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주당 내에 네. 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걸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양쪽을 통합해 나간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리더십이 잘 안 보이거든요. 김동연 후보가 물론 이겼다 하더라도 김동연 네. 도지사가 그 정도로 제어할 만한 정치력이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당내 세력도 그렇고.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통제해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인 개항을 국회의원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보시기에 이재명 의원의 앞날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제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인지 그것부터 좀 아직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 뭐 뛰어들 거라고 봐야 되겠죠. 뛰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박지원 위원장이 그 폭탄 선언을 했을 때 네. 공조를 하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그때 공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지방선거 패할 건 뻔하니까 그 책임론 불똥 튀는 거
피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책임론을 86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 전략을 결국은 이제 구사를 한 거고 동조를 한 거고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방선거 설령 패배하더라도 네. 나는 당권에 도전한다. 그거를 이제 암시를 하는 겁니다. 86들 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 네. 자, 그래서 아마 치열한 이제 그런 당내 갈등이 지금 예고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현재 이름을 얻기까지 또 어느 정도 안정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 지지난 대선 이후에 네. 비대위도 여러 번 구성하고 당명도 여러 번 바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네. 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의 강을 건넜듯이 네. 이재명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민주당이 차기 대권에서 정권 창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의 강이요? 네, 이재명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지난 대선 패배 과정에서도 이제 그게 확인이 됐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 내부 분란을 좀 유발하는 그런 그 변수로서 이게 많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보건대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재명 그 후보도 쉽게 안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서로 당내에서 혈투를 벌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그런데다가 지금 차기 총선이 생각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이 넉넉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교통정리가 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아깝게 패하긴 했지만은 정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이종훈 평론가가 하시는 얘기는 민주당이 당 자체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연이은 연패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몇십 년 동안 추구해 왔던 그 가치하고 별로 맞지 않는다. 그래요? 대장동 의혹 대표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도 꽤 있고 지금 친노 친문 쪽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그분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쪽에서는 아마 탈 이재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리스크 말씀드렸었는데 이 방송 시작 전에 지금 이재명 이제 당선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홍영표 의원, 신동근 의원, 윤영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긴 한데 친문이다, 친이재명이다를 떠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도 김포공항 이전 문제 결과는 좀 해석입니다만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인천과 이제 계양에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니었겠어요? 인천시장선거나 계양을 보궐선거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만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마지막에 꺼냄으로써 전 경기도 선거에도 민주당이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살아남았는데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이낙연 후보 경선 후보와의 그 경선도 약간 좀 어중간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소급 적용하고 이랬던 거. 그런 게 다 이상했던 거거든요. 사실. 전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여태까지 잠재돼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밖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이제 말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게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수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방탄조끼를 입긴 입었는데 과연 그게 민주당한테 부담이 안 되겠느냐. 전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서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입장이 바뀌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조국 사태 이후의 민주당은 그 이전의 민주당은 다른 정당이에요. 굳이 이재명 후보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의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노무현 정신 같은 거. 예. 그건 지금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뭐 이재명 의원의 당선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데 이제 반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이 0.15% 포인트로 신승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반열에 올랐다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뭐 이제 대선 일단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본인 자기 정당 만들어서 출마를 했었는데 성공적이진 못했죠.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지금 주요 대권 주자로 지금 올라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교두보는 마련을 한 셈이고요. 네. 향후에 이분도 사실은 당내 조직 기반 같은 게 별로 없는 편이어서 당내에서 누구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인가 이게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 이제 뭐 당선인입니다만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 역시 같은 이제 반열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대권 주자입니다. 그래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고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이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김동연 후보는 당선인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경제 관료 출신인 것도 있고 정치에 때가 덜 묻은 것도 있고 그야말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자산이었다면은 네. 김동연 후보가 새로운 자산을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도 대체제를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뭐 수사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롭잖아요. 이제 네. 김동연 지사가. 예. 예. 자,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 그 두 분의 오늘 정치권에 주는 훈수 1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부터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잘 나갈 때 더 단디하자 국민의힘. 잘 나갈 때 더 잘 단디하자. 네. 지난주랑 비슷하네요. 지난번에 단디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예. 단디하자로 제가 더 단디하자.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가 압승이지만은 그게 국민의힘의 개인기로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자, 최 교수님은요? 저는 뭐 지금 저도 국민의힘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종훈 평론가가 예. 국민의힘 얘기했으니까 좀 민주당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예.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전히 과거의 그 구태에 머물면 안 된다. 그럼 미래가 없다. 이제 일단 중도층의 민심이 뭔지를 보고 네. 민심의 소재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니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그런 과다대표된 목소리에서 벗어나라. 예.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지적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뭐 이런 점에서는 아마 두 분 다 그 지적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 팬덤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짤막하게 한마디씩만 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팬덤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후보 시절에 뭐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고 그때는 SNS를 통해서 뭐 의사 표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네. 그때 지지자들 보면 뭐 그분들 사진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열광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뭐 폭력하고 연결이 된다거나 예, 그런 예, 일은 예. 절대 없어야 된다. 예. 예, 그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반드시 또 팬덤 정치가 필요하지만은 그걸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여행 어때 바다 어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행할 때 여기 어때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어때 할 때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주문하신 문서 나왔습니다. 계약서 빠르게 로펌 내용 증명 빠르게
저는 로펌. 법률 문서 바르게 빠르게 로펌. 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7시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수영입니다. 여러분, 햇섭 잘 아시죠? 그럼 햇섭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햇섭은 단순한 마크가 아닙니다. 햇섭은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걱정 없이 맛있게만 드시라고 관리하고 또 관리하는 햇섭. 저처럼 꼼꼼한 사람도 인정. 고마워요 햇섭.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면 알랄이 들어 기억이 나요. 마지막 떠나실 때 그 모습, 아버지가 그 눈만 보이는 용수를 쓰고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포승지를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하셨는데.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제32편 이육사의 꽃. 저는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의 딸 이옥비입니다. 기름질 옥자에 안입이자 기름지지 않다 이래 했거든요. 제가 80이 넘도록 살아오다 보니까 그 이름이 아버지가 살고 싶은 삶이었다. 욕심 없이 우리 아버지가 살고 싶은 삶을 나에게 이름을 주셨구나. 이제 이육사는 감방 번노, 수인 번노예요.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실도를 하지 않고 수인들이 다 암으로 264번이 지금도 끌려가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264번이 유명하게 됐는 거죠. 남경에 군사학교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일기생인데 특히 권총이 말을 타고 다닐 때도 백발백중 명중하는 명사수였다. 그 이제 나오셔가지고 글에 집중을 했죠. 왜냐면 필로 싸우자, 꽃 264,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보통 꽃은 아름다움을 논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툰드라에서 얼음 속에서도 피는 강인한 꽃, 그런 게 제가 좋더라고요.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자문 민족문제연구소. 이 프로그램은 예술을 발견하다 경기 아트센터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영남권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과 함께 남서풍까지 불었기 때문인데요. 내일도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고 모레는 충남 남부 내륙까지 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여기에 영남 지역의 건조함도 이어집니다. 영남 대부분 지역과 강원 남부 동해안, 충북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1시간 전보다 정체는 더 늘었습니다. 한강 주변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고요. 의정부로 나가는 차량과 구리에서 들어오는 길도 밀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인천부터 부평 진출로까지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를 중심으로 구리 방향은 계양부터, 일산 방향은 안현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남대교에서 암사대교까지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여행원의 하이원의 행복쉼터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사장님 웃음 짓는 세모가게, 사장님들 돈 버시는 세모가게. 매출 조회는 기본, 절세까지 도와주는 KT 세모가게로 가게 경영을 손안에. 사장님 힘내세요, 세모가게 있잖아요. KT 세모가게에서 K뱅크 금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4부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2부에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연결해서 지방선거와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마친 소감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신현영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5곳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자,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와는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패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이번 결과를 통해서 우리 당은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철저한 반성이나 혁신을 네.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또 원인이 될 것이고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성비 사건, 지도부 논란 등 여러 가지 실망을 얹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 더 쇄신하고 더 네. 혁신하라고 네. 엄중하게 꾸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앞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더 성찰하고 국민 곁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철저한 반성과 혁신이 부족했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좀 위헌이 되는 것은 최대 접전지였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막판 역전에 성공하면서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된 거일 텐데 말이죠. 자, 김동연 후보에게 인물론이 통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경기도 31곳인데요. 네. 기초단체장은 9곳이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31곳 중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고 더 승리를 높게 했던 14곳이 네. 김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만큼 지방선거는 국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인물 중심의 네. 그런 투표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합리적이면서 또 일잘하고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뽑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김동연 후보는 우리 당으로서도 그런 중도 외연 네. 확정을 위한 또 다른 리더십 그리고 가능성으로 앞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네. 자, 경기도를 지켜낸 것은 민주당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서울시 의회 또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60에서 한 70%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인데 또 이제 서울시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8곳을 25개 구청장 가운데 8곳을 지켜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실제로는 경기도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렇죠. 서울시장은 모든 지역에서 패했으면서도 기초단체장은 25곳 중에 8곳이 승리했다. 즉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일 잘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점이 네. 저희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3패한 것에 더더욱이 뼈 아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도 우리 서울 시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밑거름은 만들어 주셨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뭐 선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이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는 이재명 의원이시죠. 네.
이 선거, 대선과 지선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패배 요인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침없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그런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같이 논의하면서 평가하고 그것들을 수정하는 방안으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비대위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결과에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예, 이제는 그 비대위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이신 박홍근 대표께서 당대표의 직무 권한대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내일 그 당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그리고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비대위는 6월, 7월, 8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이런 선거의 패배 요인에 대한 그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이에 맞는 혁신안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 마련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를 또 다시 구성을 하는 거군요. 예,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정치한 상황인데요. 전당대회 이전에 날짜도 정해졌나요? 언제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내부에서의 의견 표출이 있는 만큼 빠르게 결정을 해서 지도부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우선 과제는 패배 요인 분석입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여서 그것에 맞는 세시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당에 뭔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또 나아갈 길에 뭔가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더 중요한 그런 지금 시기로서는 어떻게 보면 첨예하면서도 역할이 중요한 그런 시기에 비대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좀 더 앞당겨야 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뭐 빠르게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지금의 민주당의 상황을 검토하고 숙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또 한 축의 의견입니다. 제대로 체제 정비를 해야 그다음 지도부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평가를 위한 물리적인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지역위원회, 지역 조직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많이 당길 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은 벌써 당 내외에서 당권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파 갈등도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선거 결과를 놓고 여기 책임론도 결국 불거지고 당권 경쟁까지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표현이 갈등이다 또 논란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요. 또 이면에는 민주당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아마 표출하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넓고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질서 있는 대안을 또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격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 표출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비대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민주당이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과 다르게 투표율이 50%를 살짝 넘기는 데 그쳤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절반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와 어떤 분석을 내리고 있나요? 예, 이 부분은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가 최저 투표율이었는데요. 37%에 그쳤었던 거죠. 네.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아끼고 투표해 주셨던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불편감이 있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런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뼈아픈 충고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지난 대선에서 1,600만 명의 그런 지지자분들께서 이번에는 60% 선에 미치는 수준의 득표를 한 것을 저희는 더더욱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 당의 반성과 혁신,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조한 투표율, 반성과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시죠. 신영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12석, 광역단체장 12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5석을 얻었죠. 5석 중에 1석의 승리를 만들어낸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연결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당선인 신분이니까 시장님으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먼저 소감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만은 이 37.1%라는 또 낮은 투표율을 통해서 강한 채찍을 내려주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아무튼 시민들의 마음을 잘 새겨 듣고 좋은 시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시면서 새로운 광주 시대 열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광주 시대를 열고 싶으신 거죠? 그동안 이제 광주를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 전 이렇게 불러 왔었는데요. 그런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 5.18 민주주의, 민주당 이런 광주에서 내 삶이 혁명되는 광주, 내 삶이 행복한 광주 이런 광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려면 그 산업이 좀 커져서 일자리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재미없는 광주가 아니라 좀 활력 넘치는 광주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런 광주 시대를 열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이 혁명이 되는 광주, 또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광주를 열고 싶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광역시의 투표율 전국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투표가 37.7%인 것은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전 대표도 SNS에 광주의 투표를 보면은 민주당의 광주 투표를 보면서 민주당의 길을 찾아라라고 썼습니다. 자, 광주의 낮은 투표율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엄청난 그 역대 최저 투표율이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광주는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의 어떤 중심이었던 만큼 이 민주당이 내리는 37.17%의 낮은 투표율은 탄핵이라고 규정하면 이건 사망 선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고 다만 사랑의 어떤 채찍이다, 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에 압도적으로 84%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는데 대선에 지고 나서
혁신도 못하고 곧바로 지방선거 때 지도부의 분란이라든가 갈등, 도덕성의 문제, 그래서 민주당이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광주 시민이 할 수 있는 방식은 낮은 투표율로 사랑의 채찍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채찍을 잘게 받은 민주당으로서는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당선인 입장에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저의 모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신 분 또 정치하는 분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을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그만 혁신하라 할 때까지 계속 혁신시키는 일 해나가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때 해외 시상식에서 한국인이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후보를 넘어서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세계 문학의 인종차별 문제, 하지만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세계 문학에서 한국의 위상 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류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하면 역시 방탄소년단 BTS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화제가 됐어요. 네. 백악관이 들썩거렸다는데 미국의 방탄소년단의 위상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이번에 백악관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그 바깥에 팬들이 잔뜩 몰렸습니다. 근데 이때 조카와 함께 온 백인 61세의 그럼 미국 시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BTS는 요즘 시대의 비틀즈와 같다. 그래서 음악을 넘어서서 사회에 선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다른 가수와 다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알려졌고요. 사실 이 35분 동안 면담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 바깥에 마중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BTS가 이렇게 그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브리핑 룸에 원래 한 49석 정도 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100여 명이 들쳐가지고 뭐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번쩍이니까 좀 스마트폰 좀 내려달라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고요. 기자들도 팬이었네요. 예. 그리고 백악관 출입 기자는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많은 기자가 오르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시 접촉자 수가 31만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 빠지고 나니까 2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뒤에 브리핑하려고 했던 관료가 당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BTS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온 겁니까? 일단 35분 동안 면담을 하고 이제 6분씩 각자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미 백악관 측은 BTS와 다양성, 포용성을 논의하고 이 BTS가 세계에 전파하는 희망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환담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BTS 멤버들은 나와 다르다고 증오범죄는 이제 잘못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한 걸음이 또 되겠다. 혐오 범죄에 대해서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이제 폭스뉴스라는 뉴스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든의 방탄소년단 초청에 대해서 미국의 급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미국 내 인종차별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송을 듣는 뭐 이제 그 팬들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미에 초청이 됐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발언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뿌리 깊은 그런 반아시아 정서가 이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미국 내 인종차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 미국에서 이 증오 범죄가 늘어나는 게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모두 1,900여 건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방탄소년단도 지난해 3월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은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로와 그런 상처를 위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메시지 올려가지고 이때 계기가 돼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초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내에도 우리 BTS 팬들이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아시아인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또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나 봐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원인을 좀 분석을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적으로 부르면서 이 중국 탓으로 몰아갔잖아요. 이때부터 아시아 범죄가 굉장히 아시안에 대한 범죄가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이 유색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대체적으로 흑인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좀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흑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지 사실 아시아계에 대한 인식들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의 그런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 운동을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그 증오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흑인들이 덜 목소리를 낸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있어서 좀 연대가 필요한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인종차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제 보통 흑인에 대한 거죠. 인종차별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 아시아계를 바라보는 좀 관점이 달라요. 뭐냐면은 아시아계에 대해서는 아시안들은 주로 약간 부유하다, 상류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의 처지와는 좀 다르다라고 선을 긋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차별을 받는 입장에서는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콕 집어가지고 그 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범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심각해져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BTS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칸 영화제 이관왕 수상을 우리 감독과 배우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문학의 위상이 그만큼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 문화의 인기 이게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 감소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사실 그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좀 의존한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좀 우리 자리를 많이 뺏는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BTS나 또 칸 영화제 이관왕 그리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적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적이고 주체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인종차별에 관련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자격이 충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 특히 한국의 대중 문화 전도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좀 미국 쪽에서도 문화계에서 좀 해야 될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미 같은 시상식에서는 인종차별 철폐하라 그러면 자국민 흑인들한테 상을 몰아줘요. 오히려 거꾸로 아시아계들은 좀 이제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인종차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흑인들이 차별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흑인 차별받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시아계가 차별받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자국 내의 그 문화 콘텐츠도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시안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그러면 일정 정도 서구 문화에서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사실은 흑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언급드렸듯이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노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는데 아시아에 대해서는 그런 부채 의식이 사실상 없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미국의 어떤 역사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을 지금 만든 그 한 축이 또 아시아 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부채식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약간 중립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아시아 계통에 많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아시아인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네. 흐름은 인종차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그래미상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BTS가 이 그래미상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근데 수상이 불발됐어요. 근데 네. 이걸 두고도 인종차별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말도 있었다고요. 사실 이제 인종차별 이전에 문화적 인식의 어떤 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베스트팝 듀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여성들이 굉장히 팬문화를 만들어가지고 키운 어떤 장르입니다. 근데 그 장르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밴드나 약간 듀오 개념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상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가수들이 그냥 듀오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퍼포먼스를 하고 그 퍼포먼스 좋네. 그래서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이돌 그룹은 방탄소년단만 해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한 번 공연했다 그러고 이 후보에 오른 사람과 방탄소년단이 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차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종차별적 행태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인식의 차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 에드피아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를 즐기는 당신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출근 전 하루를 신문으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 퇴근 후 책